안녕하세요. 주말 푹 쉬고 돌아온 쉐핑입니다. 사실 쉬지는 않았고 새로 꾸려가는 이 코너를 어떻게 꾸미면 듣는 분들이 편하실까 고민하면서 여러분들께 피드백을 받았고 이렇게 저렇게 해보면서 조금 늦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국내외 주요 기업에 있었던 굵직한 소식을 짤막하게 터치해드리는 시간으로 꾸려보려고 해요. 중대재해법에 대한 내용과 현대자동차의 확장 소식, 롯데제과와 롯데푸드의 합병, 현대백화점이 품은 아마존 1등 매트리스 회사 지누스, IT 업계의 개발 인력 확보 전쟁, 마지막으로 스타벅스의 구원투수 선발 소식까지 흥미로운 이야기가 가득하니까 끝까지 들어주세요. 노동변호사 모셔라! 중대재해법의 몸값 급등.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기업의 최고 경영자를 정조준하여 기업들에게 막대한 부담을 지운다는 논란 속에 시행되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재해를 줄이자는 목표로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형 처벌을 내리도록 한 법안입니다. 긴장한 기업들은 노동정책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대형 로펌 출신의 노동전문 변호사 모시기 경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 노동그룹에서 노사관계 분야 리더로 일한 정종철 변호사는 지난 1월 쿠팡의 핵심 계열사인 쿠팡 풀피먼트 대표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노동 분야 출신 변호사가 대기업 대표급으로 스카우트된 사례는 흔치 않습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 사이 변호사 10여 명이 대거 쿠팡행을 택했습니다. 법무법인 태평양 노동팀의 최고참급인 김모 변호사도 최근 삼성전자 노사부문 상무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최근 10년간 각종 노동 관련 소송으로 노동 분야 법률 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하다가 친노동 정부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 들어 노동 관련 법률이 많이 개정되면서 예전이라면 사내에 머물렀을 문제들이 법원으로 향하는 사례들이 많아졌습니다. 고참 변호사들의 기업행, 개업 등으로 주요 국내 로펌 노동팀에선 중견급 변호사 품귀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예전에는 노동 분야를 기피했지만 지금은 가장 인기 있는 분야라고 합니다. 경제계 일각에선 차기 보수 정권에선 노동 문제가 상대적으로 덜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고 현재의 노동 변호사 반짝 호황도 사그라질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하지만 작년에 네이버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던 40대 직원이 세상을 등지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네이버의 경우처럼 IT 기업이나 자리를 잡은 스타트업들이 성장에만 치중하면서 인사노무 대응에 취약한 경우가 많아 노동시장이 성장할 여력은 충분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며칠 전 금요일에 일면 헤드라인에 기아자동차 소식이 나왔죠? 이번에는 현대자동차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현대차 인구 6억 아세안 시장 공략 인니의 전기차 생산 거점. 현대자동차 기아는 올해 해외 시장을 보다 공격적으로 공략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를 상대적으로 잘 넘겼지만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오면, 즉 코로나 이후 시대에는 다른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과 보다 치열한 경쟁을 펼쳐야 할 것이라는 판단으로 미래 모빌리티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투자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해외 시장 중 하나는 인구 6억 명 규모의 아세안, 동남아 국가연합입니다. 현대차는 지난 16일 인도네시아 브카시의 델타마스 공단에 있는 생산 공장에서 준공식을 열었습니다. 준공식에는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공장은 수도 자카르타에서 약 40km 떨어진 위치로서 항구와 가까워 인도네시아는 물론 다른 아세안 국가에 차를 판매하기 좋은 위치입니다. 공장은 77만 7천 제곱미터 부지에 지어졌고 총 15억 5천만 달러, 약 1조 9천억 원이 투입됐으며 올해 말까지 연 15만 대 규모의 생산 능력을 갖춘 뒤 향후 25만 대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엔진, 의장, 도장, 프레스, 차체, 모빌리티 이노베이션 센터 등을 모두 갖추고 있어 생산하고 판매할 수 있습니다. 현대차는 지난 1월부터 이 공장에서 해외 시장 전용 모델인 크레타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준공식이 열린 16일부터는 전기차인 아이오닉 5를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올 상반기에 산타페를, 하반기엔 아세안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전략 차종인 소형 다목적 차량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생산된 자동차들은 다른 아세안 국가에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어서 회사 안팎에서는 아세안 시장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코로나 이후 차량 소비가 본격적으로 증가하고 부품 부족으로 인한 공장 가동 중단 사태가 줄어들면 도약을 노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현대차의 중국 사업에 대한 기사가 또 떴습니다. 현대차 중국 법인의 1조 2천억 긴급 수혈. 현대자동차가 중국 시장의 부진을 해결하기 위해 정면 승부에 나섭니다. 현대차와 중국 베이징 자동차는 합작 법인인 베이징 현대의 자본금을 약 1조 1,400억 원 늘리기로 결정하고 증자금을 절반씩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늘린 자본금을 증자금이라고 합니다. 현대차와 베이징 자동차는 추가 투자금을 전기차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입할 계획입니다. 중국은 전기차로의 전환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역동적인 시장입니다. 지난해 중국에서는 298만 9천여 대의 전기차가 판매됐는데 전체 승용차 중 15%에 이릅니다. 업계에서는 중국 시장의 반등 여부가 현대차의 최대 과제 중 하나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현대차는 2016년 중국에서 114만여 대의 차량을 팔았지만 2017년부터 사드 보복으로 중국에서 현대차 불매 운동이 벌어졌고 판매량이 급감하여 2021년에는 36만 대로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모두 사드 사태 아시죠?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인데 그것을 우리나라에 설치하면서 그 사드가 중국까지 감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아주 화가 나서 왜 우리 군사시설을 함부로 감시하느냐 그러면서 보복 조치로서 한한령, 그러니까 우리나라와의 무역을 제한하는 정책을 취했습니다. 그 영향으로 현대차가 이렇게 타격을 입은 것이지요. 또한 중국 소비자들이 SUV 차량을 선호하는데도 현대차는 오랫동안 세단 모델을 주력으로 내세워 취향을 맞추지 못했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SUV 차량은 바퀴도 크고 차체도 높고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이라고 하죠. 이 차를 몰고 험한 길도 갈 수 있는 다소 남성적이고 멋진 차량을 말합니다. 세단 모델은 현대의 소나타와 같은 점잖은 승용차를 말합니다. 게다가 2010년대 초중반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가격을 대폭 낮춘 것이 독이 됐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다행스럽게도 현대차는 최근 중국 시장 전략을 완전히 바꿔 판매량을 늘리는 것보다 고급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저가형 모델 대신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모델을 투입하고 고급 브랜드인 제네시스도 중국에 진출시키기로 했습니다.
현대차가 중국 시장을 너무 과소평가했던 것 같아요. 이제라도 정신을 차린 것 같아서 정말 다행입니다. 다음으로 롯데 소식 보시겠습니다. 롯데제과와 롯데푸드의 합병으로 매출 4조 종합식품 기업 탄생. 롯데그룹의 핵심 식품 계열사인 롯데제과와 롯데푸드가 합병하기로 했습니다. 합병이 완료되면 매출 3조 7천억 원 규모의 국내 2위 종합식품 기업이 탄생합니다. 롯데그룹의 모태격인 롯데제과 등은 식품사업군의 부활을 위한 그룹 차원의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신동빈 회장은 올 초 사장단 회의에서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갈 수 있는 결단력이 필요하다며 계열사별로 1등 DNA를 복원하라고 강조했습니다. 1967년 설립 이후 국내 제과 분야 1위 자리를 지켜온 롯데제과는 2020년 오리온에 1위를 내준 뒤 고전하고 있습니다. 롯데푸드도 최근 수년째 수익성 악화에 시달려 왔습니다. 그룹에서는 성장 잠재력이 큰 간편식 등 롯데푸드의 경쟁력과 롯데제과의 해외 영업망을 활용하면 원가 절감과 동시에 인력 배치의 효율화를 가져와서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기대감이 주가의 상승으로 나타났습니다. 24일 롯데제과는 5.17% 상승한 12만 2천 원에 마감했고 롯데푸드도 5.81% 오른 34만 6천 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마존 매트리스라고 들어보셨나요? 저는 유튜브에서 봤는데 아마존에서 극찬을 받으면서 매트리스 부분에서 1등을 차지하고 있는 지누스가 국내 기업이라고 해서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그 지누스가 현대백화점 그룹에 팔렸습니다. 아마존 1등 매트리스 품은 정지선, 내수 한계 돌파 승부수. 여기서 정지선은 도로 위에 정차하는 선이 아닙니다. 현대백화점 그룹의 회장님 이름이에요. 현대백화점 하면 국내에서는 알아주지만 왠지 올드하고 해외 시장과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죠? 정지선 현대백화점 그룹 회장이 내수기업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한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22일 글로벌 온라인 가구 매트리스 기업인 지누스를 8,947억 원에 인수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것은 창사 이후 역대 최대 규모의 인수 합병 금액인데요. 전체 매출의 97%를 해외에서 올리는 지누스를 해외 진출의 전진 기지로 삼겠다는 전략입니다. 정 회장이 지누스의 시가총액에 맞먹는 규모의 투자를 단행한 이유는 지누스가 글로벌과 온라인을 동시에 충족하는 기업이라는 판단 때문입니다. 지누스의 20만 원대 주력 제품은 일명 아마존 매트리스로 불리며 해외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아마존 매트리스 판매 부문 1위이고 미국 온라인 매트리스 시장의 30%를 점유했습니다. 유통 및 투자은행 업계에서는 정 회장의 일관된 M&A 전략. 여러분 여기서 M&A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인수, 합병의 약자입니다. 정 회장이 M&A를 잘 하기로 유명해요. 그래서 정 회장의 일관된 M&A 전략이 또 진가를 발휘할 것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여태까지 성장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충족시키면서 현대백화점이 사업 내용을 잘 아는 기업만 인수한다는 것입니다. 현대백화점 그룹은 가구, 인테리어, 건축자재 시장에서도 인수합병의 성공 방정식을 적용하여 지난해 현대 리바트와 현대 LNC가 2조 5천여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계열사들과의 협력을 통해 지누스의 취급 품목을 매트리스 외에 거실,
홈 오피스, 아웃도어 등 일반 가구까지 확대하여 북미 중심에서 유럽, 미, 남미, 일본 등으로 넓혀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면 돈 넣고 돈 먹기 아닌가요? 지누스에 대해 좀 더 알아보시겠습니다. 1천억 빚에 매일 울던 기업인, 상장 폐지에서 매출 1조의 반전. 지누스 창업자 이윤재 회장은 지난 22일 약 8천억 원의 지누스의 경영권을 현대백화점 그룹에 넘겼습니다. 이윤재 회장님은 인간극장에 나오고도 남을 뿐이신데요. 연대보증 때문에 1,000억 원의 빚을 지고 주식시장에서는 사형선고와 다름없는 상장 폐지까지 당해 날마다 울었지만 위기는 기회라고 다독이며 업종은 물론 유통 채널까지 싹 바꾼 후 묵묵히 전진하기를 13년. 2019년 다시 기업 공개의 IPO라고 합니다. 기업 공개에 성공하고 매출 1조 원대의 기업을 일구며 재기에 성공했습니다. 이 회장은 1948년생으로 31살이던 1979년 무역투자진흥공사 현재의 코트라를 나와 창업한 이후 40년 넘게 경영자로 살아왔습니다. 500만 원으로 지누스 전신인 진웅을 차려 한때 세계 1위 텐트 OEM 업체로 키웠지만 OEM은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방식을 말합니다. 회사의 이름이 진웅인데 진웅에서 만든 텐트를 진웅이라는 상표를 붙이지 않고 블랙야크라든가 코오롱처럼 주문하는 대기업의 상표를 붙여서 생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한때는 세계 1위 업체였지만 외환위기 사태가 터져 텐트 왕국은 몰락했고 1천억 원의 빚을 지게 됐습니다. 2004년 화의를 거쳐 화의는 채권단들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듬해 회사는 상장 폐지됐습니다. 이윤재 회장은 실망하지 않고 2년 후 직원들과 함께 기존의 캠핑 산업 기술을 활용한 매트리스 사업으로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매트리스 부피를 5분의 1로 줄여 상자에 담아 미국 전역에 배송하였고 2010년대 초반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에 입점한 후 입소문을 타면서 아마존 매트리스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현재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 영국, 독일 등 세계 각국에 수출하고 지난해 기준 매출 1조 1,238억 원, 영업이익 743억 원을 올렸습니다. 그는 1,000억 원이라는 빚은 상상하기도 감당하기도 버거운 대상이라며 매일같이 울었지만 마음을 긍정적으로 바꾼 후 거짓말처럼 꼬인 실타래가 하나 둘 풀렸다고 돌아봤습니다. 그는 글로벌 기업 창업자이지만 비서도 기사도 없이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합니다. 이제 빚은 거의 다 갚았다며 앞으로 자신의 실패 경험을 공유하여 스타트업 지원에 힘을 쏟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스타트업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게 될 텐데요. 스타트업은 새로 생긴 벤처기업을 말합니다. 또한 지누스 이사회 의장으로서 측면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며 지누스가 현대백화점과 함께하면 자라, 유니클로를 넘어서는 글로벌 브랜드로 더 빨리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실패를 듣고 일어선 성공 스토리는 항상 감동적이네요. 이윤재 회장님의 땀과 눈물이 빛을 발한 것 같아서 뿌듯합니다. 요즘 IT 업계에서는 개발자를 모시려는 쟁탈전이 치열합니다. 딴 세상 얘기 같지만 신입사원을 데려오면 1,000만 원을 쏜다는데요. 같이 들어보시죠. 추천 직원 감사 보너스, 입사 환영 보너스, 억대 스톡 옵션. 쉽게 말해서 스톡 옵션은 기업이 임직원이나 직원들에게 자기 회사의 주식을 저렴하게 살 수 있도록 해서 큰 금전적인 보상을 주는 거죠. 인재 확보 경쟁에 뛰어든 스타트업들의 파격 행보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개발자 한 명이 사업 성패를 가를 수도 있어 사활을 거는 분위기라고 하는데요. 안 그래도 돈 쓸 곳 많은 스타트업들이 파격 입사 혜택을 내건 근본적인 이유는 업계 전체에 닥친 인력난 때문입니다. 네카라쿠베라고 하죠. 네이버, 카카오, 라인, 쿠팡, 배달의 민족 등 정보기술 대기업들이 인력을 싹쓸이하면서 맞대응에 나선 것입니다. 또한 거액의 투자금을 유치한 IT 스타트업들은 대기업에 맞먹는 연봉과 복지 조건을 제시할 역량도 충분하다고 합니다. 국내 IT 업계에서 가장 값비싼 인력 채용 방식인 에크하이어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에크하이어는 인수를 의미하는 에퀴지션과 고용을 의미하는 하이어의 합성어로서 인재 일부를 영입하기 위해 회사를 통째로 산다는 뜻으로 기술 선점 경쟁이 치열한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볼 수 있었던 투자 형태입니다. 21일 인수합병 업계에 따르면 세무 서비스 앱 3.3을 운영하는 자비스 앰뷸런스는 최근 영상통화 스타트업 스무디를 인수했습니다. 조현근 스무디 대표 등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 출신들의 기술 인력을 영입해서 3.3의 사용자 환경을 개선하려는 목적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지난해 있었던 크래프톤의 띵스플로우 인수 과정도 매출, 영업이익 등 재무제표보다는 이수지, 띵스플로우 대표와 핵심 인력들의 기획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됐습니다. 작년에 이어 IT 기업들의 인력 확보 전쟁은 전반적인 임금 상승 추세와 맞물려 기업들의 수익성을 압박할 전망입니다. 작년 인건비 인상에 앞장섰던 넥슨, NC소프트, 넷마블, 크래프톤 등 주요 게임업체의 대부분은 이미 수익성 악화와 부채 비율 상승을 겪고 있습니다. 국내 8개 주요 게임업체의 작년 실적을 분석한 김승범 한국기업평가 책임연구원은 연초 연봉 인상 영향으로 인건비 부담은 커진 반면 매출은 대부분 정체 또는 역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스타벅스 커피 소식인데요. 스타벅스 제국을 일군 빈민가 아들이 연봉 1달러만 받고 구원투수로 컴백한다고 합니다. 누구냐고요? 바로 하워드 슐츠 명예회장 이야기입니다. 하워드 슐츠 명예회장은 68세로서 2018년 회장 자리에서 물러난 지 4년 만에 구원투수로 등판하는 것입니다. 스타벅스는 요즘 인플레이션 탓에 운영 비용이 늘어난 데다 바리스타들의 노조 설립 움직임으로 경영에 부담이 큰 상황입니다. 그는 기본급 1달러만 받기로 해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올가을 후임 CEO를 정식 선임할 때까지 산적한 과제를 푸는 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슐츠의 재취임 소식이 알려진 지난 16일, 스타벅스 주가는 5.2% 상승했습니다. 시장에선 일단 합격점을 보낸 셈인데요. 얼마나 대단한 인물이길래 70을 바라보는 나이에 스타벅스로 돌아온다는 소식만으로 주가를 들썩이게 하는지 살펴보실까요? 슐츠는 뉴욕 브루클린 빈민가의 임대 아파트에서 자랐습니다. 슐츠가 7살 때 배달 일을 하던 아버지는 일하던 중에 빙판에서 미끄러져 거동을 할 수 없게 되었고 그의 가족들은 극심한 가난에 시달렸습니다. 대학생 때는 학비를 벌기 위해 자신의 혈액을 팔기도 했습니다. 슐츠는 1975년 제록스 영업사원으로 직장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1980년대 초반 스웨덴 생필품 기업 해머플라스트의
미국 판매 총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처음 스타벅스와 인연을 맺은 것은 1982년입니다. 당시 스타벅스는 매장이 4곳밖에 없는 작은 원두 판매점이었는데 당시에 미국인들은 커피 원두를 사서 집에서 커피를 마시는 게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미국의 커피 문화에 맞춰 질 좋은 원두를 공급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스타벅스 마케팅 이사가 된 슐츠는 이탈리아 밀라노 출장에서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유럽인들을 보며 새로운 커피 문화에 눈을 떴고 카페는 커피를 파는 곳이 아니라 공간에 파는 곳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당시 스타벅스 경영진은 슐츠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985년 슐츠는 스타벅스에서 나와 이탈리아식 커피숍인 일지오날레를 창업했습니다. 미국에 없던 혁신적인 서비스에 소비자들은 열광하였고 일지오날레는 번창하여 슐츠는 금방 스타벅스를 인수할 수 있었습니다. 스타벅스는 공간을 파는 장소로 탈바꿈했고 슐츠가 경영자로 취임한 지 4년 만에 100개가 넘는 매장을 보유한 커피 전문점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슐츠는 자신의 가난을 떠올리며 스타벅스의 전 직원과 알바생에게 의료보험 혜택을 제공하였고 1991년에는 모든 직원들에게 스톡 옵션으로 주식을 줬습니다. 모든 직원의 호칭은 파트너로서 종사자가 아닌 동업자라는 뜻입니다. 이들이 자부심을 느끼도록 돕는 게 경영자의 역할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슐츠가 2000년 최고 경영자의 자리에서 내려온 뒤 스타벅스엔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무리한 확장이 화근이 되어 매장마다 커피 맛이 제각각이었고 직원들은 불친절했습니다. 2007년 말 미국에서 스타벅스는 최악의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2008년 다시 CEO 최고 경영자를 맡은 슐츠는 미국 7,100개 매장을 일제히 문을 닫게 했고 바리스타들에게 커피 제조 교육을 시켰습니다. 고위 임원을 자르고 매장 수백 곳을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슐츠가 재경영을 맡은 지 2년 만인 2010년 스타벅스는 100억 달러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2018년 슐츠는 스타벅스 경영에서 손을 뗐습니다. 그러자 4년 만에 스타벅스는 다시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미국 약 9,000개 매장 중 노조 결성을 추진하는 곳이 130개를 넘어섰고 코로나19로 인해 공간을 팔던 스타벅스는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물가가 오른 데다 직원들의 임금 부담도 늘어서 1년간 스타벅스의 주가는 24%나 하락했습니다. 같은 기간 동종 업계 주가는 평균 5% 떨어진 데에 비하면 심각한 부진입니다. 취임을 앞둔 슐츠의 목표는 소비자의 경험을 새롭게 바꾸는 것입니다. 국내에서는 스타벅스가 잘 되고 있어서 이 정도인지는 몰랐는데 미국 내에서는 위기가 상당했네요. 스타벅스의 변화가 기대됩니다. 전해드릴 소식이 많아서 이야기가 길어졌네요. 재미있으셨나요? 다음 주말도 기대해주세요. 제가 한 주간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